들으신 것처럼 20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전국의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개학 2주간 학사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겼지만 학생 연령층의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모든 곳의 방역 패스가 중단되며 현장에서는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거의 22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제보다 8만 명 넘게 급증한 추세인데요. 현재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현재 추이는 지금 계속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 확진자 수의 증가를 보시면은 저희가 2월 초에 국내 확진자 수가 주간 일평균이 2만 2천 명이던 게 4만 6천, 8만, 14만 명 정도를 거쳐서 거의 지금 주당 2.1배에서 1.7배 정도씩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저께 확진자인 21만 9천여 명은 전주 화요일에 발생했었던 17만 1,000명에 비해서는 한 1.3배 정도로 그 증가폭이 줄어든 거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제가 휴일이다 보니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은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각각 9만 5천 명하고 10만 4천 명 정도의, 그러니까 16만 3천 명하고 14만 9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와서 그 전주 토요일에 9만 5천 명, 10만 4천 명에 비해서는 거의 1.5배 정도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추세라면 당연히 이번 주에도 그 정도 증가를 해서 아마 25만 명이 넘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가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좀 적게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쯤에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아마 25만 명이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당국도 오늘 지난주부터 확진자 더블링 현상이 둔화됐다. 말씀하신 대로 증가율이 둔화됐다라고 밝히면서 1, 2주 내에 정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도 그 예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계속 아마 2월 말 3월 초 그럼 대선 그쯤이 아마 정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마 정점에서의 확진자 숫자는 25만에서 아마 50만 명 사이다일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범위를 넓게 잡았던 이유는 일단은 유럽의 사태를 봤을 때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19 정점에서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도 단위 인구 100만 명당 하루에 5천 명에서 1만 명 사이일 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진단검사 역량이 이제 아마 확진자가 25만에서 30만이 넘어가면은 거의 진단이 아마 어려운 수준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브로드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저도 방역 당국의 얘기처럼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그 정도가 정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일단 요 코로나19 관련된 방역 조치를 계속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확진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가족 내 확진자가 생겨도 밀접 접촉자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밝혔고 그게 이제 어제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가 이제 대거 개학을 합니다. 대학교를 포함을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대거 개학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 시점, 즉 다음 주 정도나 그 정도가 정점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더 끌리는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교나 동거인 관련한 내용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위중증 환자 지금 35명 더 늘었고 사망자 숫자 어제 그제 110명대였는데 어제 96명, 거의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도 더 늘어날 거로 예상하시는 거죠? 네,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망자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간 사망자 숫자가 2월 첫 주에 총 146명이던 게 그 둘째 주부터 매주 187명, 309명, 541명으로 여기는 오히려 증가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1.3배, 1.7배, 1.8배. 지금 이렇게 주마다 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사망자 숫자가 100명대를 유지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럼 이런 증가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4억 3,80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숫자가 598만 명으로 600만 명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요 오미크론 변이에서의 유행 상황을 봤을 때
피크가 전 세계 피크는 1월 24일에서 25일이 정점이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정점은 2월 10일로 2주에서 3주 그 사이 정도쯤에 딱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대부분의 국가들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진세와 사망세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대략 한 정점을 찍고 2, 3주까지는 계속 증가하다 그 다음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 폭이 앞으로 정점을 찍을 때까지 그리고 정점 이후 최소한 2주에서 3주까지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3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대략 한 100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 이게 예. 일주마다 제가 거의 지금 한 1.3에서 1.8배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매주 1.5에서 1.3에서 1.8배씩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네. 아마 사망자 정점은 거의 한 300에서 400명대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하루에 발생하는 사망자 숫자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팍스로비드의 사용입니다. 아, 예. 네. 분명히 팍스로비드의 사용은 위중증 환자를 줄여주고 사망자를 막아주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할 거고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변수인데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변수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코로나19 감염돼서 폐렴이 생기면서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그런 사람도 일부 있지만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병원 내에서의 감염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위중증 환자이던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더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늘면 늘수록 코로나19 자체의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치명률은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두 가지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자의 숫자도 앞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 정점의 사망자 300에서 400명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한 99% 이상이 거의 다 오미크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근데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좀 생소했던 게 지금 10%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건지 궁금한데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제 오미크론의 세부 유형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BA.2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부가 네. 그 뭐라 그러면 A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오미크론 변이하고는 몇 군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좀 다른 특성을 보여서 이렇게 이름이 어떤 붙었거든요. 차이죠? 예, 근데 그게 스텔스 워낙에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존의 코로나19 PCR에서 음성으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양성으로 나와야 되는 유전자가 변이 때문에 음성으로 나오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부르는 A형은 오미크론처럼 그렇게 그 유전자가 음성으로 나오지 않고 다른 변이형처럼 다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변이형이었는데 이 변이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기존의 오미크론하고 그렇게 변이형 개수가 큰 차이가 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스텔스 오미크론과 오미크론에 교차 감염되는 경우들이 좀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이미 한 번 지나간 그 국가에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다시 증가하는 사례들이 지금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된 곳이었고 11월에서 12월 사이 정점을 찍었는데 문제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부르는 변이형이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예. 2월 6일 기준으로 전체 코로나19 감염자의 대략 한 80% 정도까지도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미크론의 뒤를 잇거나 오미크론과 병행하면서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CR 검사 요즘 받고 통보가 2, 3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검사 역량이 꽉 차서라고 하는 걸까요? 예, 일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PCR 검사 역량이 이미 거의 소모가 다 되었기 때문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결과를 입력하는 게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건소가 너무나 많은 확진자 때문에 지금 거의 업무가 마비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결과 보고와 관련된 행정 처리를 지금 하지 못하는
그게 지연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과 확인, 결과 통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PCR 검사 역량은 그동안 뭐 80만 명, 85만 명 얘기가 있었지만 순수한 검사 건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30만 건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약 검사라고 그래서 5명씩 묶어서 하는 검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30만 건이 넘는 검사 역량 중에서 일부는 개별 검사를 하고 일부는 5명을 묶어서 검사를 해서 이런 80만 건에서 한 85만 건 정도 되는 검사가 가능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취합 검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취합을 덜 할 수밖에는 없게 되고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역량이 거의 지금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실 PCR 검사 역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어야 되는데 PCR 검사 역량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는 사실 그동안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다만 그중에서 대용량 자동화 PCR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식약처 승인이 나면은 의료기관에서 자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검사, 코로나19 확진을 조금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빨리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대용량 PCR 검사가 신속 PCR 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다르고요. 신속 PCR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크게도 두 가지로 나뉘시게 되는데요. 네. 한 명 한 명 검사할 수 있는 방식의 신속 PCR이 있고 그다음에 정규 PCR과 동일하지만 증폭 시간만 줄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 시간만 줄여놓은 거는 3시간짜리 PCR 검사 시간을 한 1.5시간 정도로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대신에 민감도가 2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되는 검사는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한 명 한 명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만을 대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바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 환자를 보는 경우, 그다음에 119 구조대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 검사법은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병원의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입니다. 네, 이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을 받지 않아도 바로 양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확성 문제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일단 장점은 이 신속항원 검사 양성인 경우에 지금 정부 쪽 데이터나 의료기관 쪽 데이터를 둘 다 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거의 90% 정도의 확률로 양성이 나오면 양성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코로나19 확진자니까 그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내원하거나 좀 선별진료소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양성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바로 그냥 집으로 가시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분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데를 보낸다는 거는 추가적인 위험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줄이는 측면, 그다음에 지금 한계에 다다른 PCR 검사 역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항원 검사 양성인 경우에 PCR 양성인 게 한 90% 정도면은 10%는 위양성, 가짜 양성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 지금 25만 명 가깝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반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신속항원 검사로 검사를 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거라면 그러면은 12만 5천 명, 그 중에 10%인 12,500명은 양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지금 매일매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만약 지금 현재 PCR 검사 역량이 어느 정도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고 추가적인 어떤 그런 위험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인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지만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10% 정도의 숫자면 그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PCR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를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감염에 노출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의 재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판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이미 한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보완이 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모든 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더 이상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되는 건데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근데 지금 이 방역 패스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그분들이 너무나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감염이 되는 걸 막아주고 그래서 의료 역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에게 일종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도록 어느 정도는 강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였는데 문제는 방역 패스에 의한 예방 효과나 강제 효과를 얘기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19 방역이 너무나 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를 놓고 봤을 때 제일 위험한 거는 확진자, 예. 그 다음에 밀접 접촉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안 한 사람인데 문제는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자가 지금 다 풀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예방접종자만 방역 패스로 강제하는 게 과연 그 사람들 안에서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의 효과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 그룹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룹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60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은 게 아직도 50만 명이 남아있고 네. 3차 접종 미완료자 기준으로는 한 150만 명 좀 넘는 숫자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생겼을 때 분명히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미 제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방 접종자만 이렇게 방역 패스를 갖고 저희가 억제한다라는 게 과연 형평성의 문제에서 맞느냐라는 게 고민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식당이나 이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이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늦게 지원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피로도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방역 패스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뭐 시간이나 인원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위험한 군에 대한 방역을 제일 먼저 완화를 한 상황에서 네. 지금 사회 전반에 대한 방역 조치를 계속 거리두기를 갖고 가져간다라는 게 형평성 문제에서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또 반면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거든요. 그렇죠. 네. 확진자나 예방접종,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 지금 다 풀어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거리두기인 상황에서 이것마저 풀었을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뭐 앞으로 몇 명 발생하겠냐 이거를 예측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방역 완화가 왜 이런 순서로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중단됐습니다. 다만 영유아나 청소년 한에서 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청소년들하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방접종이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이제 막 시작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이 한번 지나간 대부분의 국가들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그룹이 이 청소년하고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들의 비율 자체는 오히려 델타보다도 조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중증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입원할 정도의 위중증은 입원할 정도의 그 코로나19 감염은 꽤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 안에서 코로나19 관리가 중요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다 풀려난 상태에서 이 그룹만 보호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그룹 안에서 지금 필요한 건 예방접종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들 하시겠지만 지금 이 예방접종 자체가 롱코비드나 또는 코로나19를 앓고 난 뒤에 생기는 합병증도 예방에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오늘부터는 새 학기가 또 시작이 됐잖아요. 학교에서는 일단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2주 동안은 원격을 할지 정상 등교를 할지 학교에서 정해라 이런 방침을 내린 상황인데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안전하게라는 거는 결국 지금까지 왔었던 개인 방역을 지키는 수밖에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방역 자체가 굉장히 지금 완화가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학교 같은 경우도 3월 14일부터는 밀접 접촉자들이 전부 다 등교 내지는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족 내 밀접 접촉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20에서 80%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그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가족 내 전파가 더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는 분명히 위험할 수밖에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전파가 그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뭐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방역 조치보다는 개인 방역, 즉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들, 손위생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식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 접종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개인적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뭐 수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정도밖에는 다른 조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13일까지는 미접종자일 경우, 학생이 미접종자일 경우 동거인이 확진이 되면 7일간 격리를 해야 되지만 이제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동거인이 확진이 돼도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일단 동거인이 확진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비교적 큰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부모의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회 PCR 검사 음성이라고 그 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까지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끔 이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방역 정책이나 대책을 갖고 관리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어떤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 내 환기 같은 거는 저희가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들을 다 철폐하면서 딱 5가지만 남겨놨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 아직 요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뭐 과밀화가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반 안에 여전히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춥다고 창문을 다 닫아놨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안에서의 대량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기에 대한 측면,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환기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개인 방역 계속 강조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요즘에 특히 또 많이 하는 말들이 뭐 마스크를 써도 걸린다, 어차피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뭐랄까 이 생활 속 감염 어느 정도로 일어나나요? 생활 속 감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내 확진자가 있는 경우는 20에서 한 80% 정도가 되고요. 그 외의 접촉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접촉의 정도와 그다음에 접촉의 양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양쪽 다 마스크를 쓰고 적절하게 잘 쓰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저희가 대면 그를 통해서 이제 서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장기간 하지 않고는 잘 감염은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오미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스크가 일차적인 보호작용을 해주는 거는 여전히 동일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팬데믹이 이제 3년째 지속됨에 따라서 마스크는 여전히 잘 쓰시지만 손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간 바이러스는 직접적으로 전파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주변 환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변 환경을 만지는 손을 통해서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위생은 굉장히 중요한데 손위생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위생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다시 한번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방역 수칙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방역 수칙들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독감이나 또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어 수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감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봄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각자 개인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